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실제 경험이고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뭉클해집니다. 돈과 우정,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저는 그저 그런 3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씻고 8시 20분 지하철을 타고 9시에 회사에 도착하는 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은 루틴이 반복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를 보며 일했고 동기들과는 점심시간에 회사 뒷담화를 나누다가도 서로의 미래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특히 그 무렵 저는 결혼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는 하나둘 결혼 소식이 들려왔고 부모님께서는 명절 때마다 은근히 눈치를 주셨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5년을 모은 돈이 겨우 3천만 원 조금 넘었으니까요. 결혼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제게는 소중한 시간의 결정체였습니다. 그해 10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책상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워낙 많아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번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오후 3시였습니다. 처음 사흘은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팸 전화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었고 뭔가 절박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오후 3시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망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10초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나, 지훈이야.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고등학교 때 제 단짝이었던 친구. 대학 입학하고 나서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나버린 이름이었습니다. 지훈아, 너, 맞아? 목소리는 분명 지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밝고 씩씩한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뭔가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그럭저럭. 근데 너 무슨 일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전화가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요. 현우야, 미안한데 시간 좀 낼 수 있어?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그 말투가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고등학교 때 지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당당했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그런 친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 언제 볼까? 이번 주 토요일. 괜찮아? 홍대 쪽 카페에서. 저는 흔쾌히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반가운 반, 불안한 반이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일찍 도착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기다렸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친구.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말랐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어딘가 억지로 꾸민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현우야, 오랜만이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지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네. 커피 마실래? 응, 고마워. 저는 카운터에 가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마주 앉으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거리감이었습니다. 요즘 뭐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IT 쪽 일하고 있어. 작은 회사지만 그럭저럭 다니고 있지. 그렇구나. 결혼은? 아직? 넌? 나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커피만 마셨습니다. 지훈이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미안한데.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역시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10년 만에 연락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니. 배신감 같은 게 살짝 올라왔지만 동시에 지훈이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도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천만 원.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 제가 5년 동안 모은 돈과 거의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30대 초반 직장인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갚을 수 있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꼭 갚을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천만 원이면 제 결혼 자금의 전부였습니다. 그 돈을 친구에게 빌려준다는 것. 그것도 10년 만에 연락한 친구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새벽 오시면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던 지훈의 모습, 학교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교실 청소를 하던 모습, 누구보다 성실했고 거짓말을 싫어했던 친구. 언제까지 필요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빌려줄 수 있어? 응. 근데 무슨 일인지는 말해줘야지.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길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주말 오후였지만 손님이 많지 않았고 우리가 앉은 구석 자리는 더욱 한적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우리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가끔 씩씩 소리를 냈습니다. 한참 만에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IT 회사에서 나름 잘 나가던 개발자였던 그는 대학 선배의 사업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고 초기 투자자로 들어오면 지분 30%를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이미 스타트업 2개를 성공시킨 사람이었어. 나는
완전히 믿었지.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 전부와 대출을 합쳐 5천만 원을 투자했고 회사까지 그만두고 그 스타트업에 올인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잘 풀렸습니다. 회원 수가 빠르게 늘었고 거래액도 매달 2배씩 증가했습니다. 벤처 캐피탈 2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고 언론에도 몇 차례 소개됐습니다. 지우는 그때 자신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에 억대 연봉을 받는 스타트업 임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현금 흐름 문제라고 했고 곧 해결될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지훈이 회계장부를 확인했을 때 그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배가 회사 돈 2억을 빼돌렸더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명목으로 돈을 빼냈다고 했습니다. 개인 빚을 갚는 데 썼고 일부는 주식 투자로 날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선배가 이미 개인적으로 5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훈이 추궁하자 선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메꾸겠다고 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그 선배는 3일 뒤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훈이 회사의 공동대표이자 연대보증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배가 사라진 상황에서 모든 책임은 남아있는 공동대표인 지훈에게 돌아왔습니다. 1억 3천만 원. 그게 내 몫이 됐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훈은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숨어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극단적이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아르바이트 3개를 뛰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송 일을 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인테리어 보조일까지 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만날 여유도 없었고 자신의 처지를 들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는 해외 파견 근무를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말 그대로 세상과 단절된 채 빚을 갚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한 결과 원금의 절반 정도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6,500만 원.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그때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치료비는 최소 3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년 동안 피땀 흘려 갚은 돈으로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꽉 차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추가 대출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사채였습니다. 허름한 건물 지하의 사무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그리고 차갑게 웃는 사채업자의 얼굴. 월 이자 10%라는 조건에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입원 치료 끝에 퇴원하셨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기존 빚 이자에 사채 이자까지 매달 400만 원씩 나가 원금은 전혀 안 줄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이자만 갚기에도 빠듯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예전 회사 후배가 IT 아웃소싱 업체를 차린대. 나보고 같이 하자고. 그 후배는 지훈을 개발팀장으로 영입하고 싶어 했고 초기 운영자금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금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시장 분석도 상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1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그리고 내 돈도 당연히 갚고 이자까지 쳐서 줄게. 지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만약 안 되면? 지훈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끝이야. 평생 숨어 살아야 할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 테이블 주변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3천만 원. 제가 5년 동안 점심값 아끼고 회식 자리 빠지고 주말마다 집에만 있으면서 모은 돈. 그 돈이면 여자친구 생기면 프로포즈할 수 있는 반지도 살 수 있고 작은 결혼식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절반은 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봄 처음 같은 반이 됐을 때의 지훈. 저는 그때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어진 일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와서도 소문이 퍼져서 아이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밥을 먹었고 조별과제 때마다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반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인기 많은 애였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 옆에 앉더니 태연하게 도시락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매일 제 옆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지훈 덕분에 다른 아이들도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고3 겨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학원비는커녕 급식비도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지훈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훈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학원비였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지훈은 억지로 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갚아. 지금은 그냥 받아. 그 돈 덕분에 저는 겨울방학 내내 학원을 다닐 수 있었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갚으려 했을 때 지훈은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 친구였습니다. 지훈은 늘 남을 먼저 생각했고 책임감이 강했고
거짓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친구가 10년 만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 그것도 자존심을 다 버리고 고개를 숙이고 말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투자가 아니라고.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건 친구를 믿는 선택이라고. 사람을 사는 거라고. 지훈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송금해 줄게.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근데 조건이 있어. 지훈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든지 할게. 첫째, 절대 사채는 더 이상 쓰지 마. 이 돈으로 사채부터 정리해. 둘째, 매달 상황 보고해줘.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셋째,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건강 챙겨. 너 얼굴 보니까 많이 상한 것 같아. 돈은 나중에 갚아도 돼. 근데 내 건강은 내가 지금 챙겨야 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대 남자가 카페 한가운데서 우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현우야. 됐어. 우는 거 아니야. 나중에 성공하면 밥 한 턱 사.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 3,247만 원. 이 숫자가 내일이면 247만 원이 되겠구나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돈을 다시 못 받으면 어쩌지? 혹시 지훈이 또 사기를 당하면? 혹시 사업이 실패하면?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 같은 것. 이 돈이 친구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진짜 우정을 지켰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저는 은행 앱을 열어 송금을 했습니다. 3천만 원. 클릭 한 번으로 5년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송금 완료 문자가 뜬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뿌듯함 같은 것. 제가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몇 분 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그냥 잘하라고만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기가 물었습니다. 오늘 표정이 왜 그러냐고, 복권이라도 당첨됐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좋은 일 했다고. 그 좋은 일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샀다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켰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은행 앱을 열어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3천만 원. 클릭 한 번으로 5년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송금 완료 문자가 뜬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뿌듯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몇 분 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야, 받았어.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됐어. 그냥 잘해. 그리고 약속 지켜. 꼭 지킬게. 매달 연락할게. 그리고 반드시 갚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편이 답답하면서도 동시에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247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친구 하나를 구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하니 지훈에게서 긴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를 만나 원금을 정리했고 나머지 돈으로 사업 초기 자금을 투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 끝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야,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고 괜히 거창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 도와준 것뿐인데 너무 무겁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입금 알림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50만 원. 보낸 사람은 지훈이었습니다. 곧이어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목은 2023년 11월 상황 보고였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A사 용지 2장 분량의 긴 글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첫 프로젝트를 어떻게 따냈는지, 팀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 내역도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850만 원이었고 각종 경비를 제하고 나니 순이익이 2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중 50만 원을 보냈고 나머지는 다음 달 운영자금으로 남겨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메일 마지막 부분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야, 오늘 오랜만에 아버지와 통화했어.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셨더라. 재활 치료 열심히 받고 계시고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대. 어머니 말씀으로는 요즘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다고 하더라.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아찔해. 저는 메일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답장을 쓸까 고민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한 줄만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네. 건강 챙기고. 다음 달에도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긴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이었고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메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면 다음 달부터는 100만 원씩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빛이 보이는 것 같아. 세 번째 달에는 7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서 성과급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훈의 글 사이사이에는 설렘 같은 것이 묻어났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고 팀원들과의 호흡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자신이 다시 개발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돈이 들어왔고 그때마다 긴 메일이 왔습니다. 어떤 달은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많이 보냈고 어떤 달은 장비 구입 때문에 적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이 이어졌습니다. 메일의 내용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이야기와 숫자 위주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의 일상과 감정도 조금씩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팀원 중 한 명이 생일이라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어. 오랜만에 사람들과 웃으면서 밥 먹으니까 이게 사는 거구나 싶더라. 지난 3년 동안은 정말 사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어제 어머니 생신이었어. 용돈을 좀 드릴 수 있었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동안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라도 조금씩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현우야, 요즘 가끔 꿈을 꿔. 빚을 다 갚고 내 돈도 다 갚고 그 다음에 뭘 할까 하는 꿈. 예전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거든. 내일 걱정하기에도 바빴으니까. 근데 요즘은 1년 후
2년 후를 생각하게 돼. 이것도 다 내 덕분이야. 저는 지훈의 메일을 받을 때마다 읽었지만 답장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짧게 한두 줄 정도 보낼 뿐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 건강 챙기라는 말, 그 정도였습니다. 굳이 긴 답장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보내는 메일 자체가 이미 충분한 소통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들어온 돈을 계산해 보니 총 840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지훈이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연락이 왔고 상황을 투명하게 보고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2년 차가 되자 입금되는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 120만 원, 어떤 달은 150만 원까지 들어왔습니다. 메일 내용도 더욱 밝아졌습니다. 회사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정기거래처도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우야, 오늘 은행에서 대출 제안이 들어왔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대. 사채 쓰던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니. 믿기지가 않아. 이것도 다 내가 살려준 덕분이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어느 날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야, 시간 있어?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어?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아니, 그냥 목소리 좀 듣고 싶었어. 맨날 메일로만 연락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우리는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지훈은 요즘 회사 이야기,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이야기,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털어놨습니다. 최근에 소개팅을 했는데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연애 생각 따위는 꿈도 못 꿨는데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에 바빴으니까. 근데 요즘은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활기, 그 안에 담긴 희망. 3년 전 카페에서 만났을 때의 그 지쳐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년 차가 됐을 때 지훈은 매달 2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메일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년이면 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계산해 보니까 1년 반 정도면 원금 3천만 원을 채울 수 있어. 근데 나는 원금만 갚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나한테 준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잖아. 시간이었고, 기회였고, 믿음이었어. 그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원금만 갚으면 돼. 나머지는 생각하지 마. 내가 잘 사는 게 내가 받는 최고의 보답이야. 하지만 지훈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매달 보내오는 메일의 행간 사이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제 통장에는 이미 2,500만 원 가까이 쌓여 있었습니다. 원금을 거의 다 회수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훈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현우야,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얼굴 좀 보고 싶어. 할 얘기가 있어.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5년 전 그 카페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지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궁금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약속 장소는 5년 전과 같은 카페였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깔끔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가득한 생기. 5년 전에 그 지치고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현우야.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5년 전과 달리 따뜻했고 힘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완전 딴 사람 됐네? 그치? 나도 거울 볼 때마다 신기해. 5년 전 나랑 지금 내가 같은 사람인지.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5년 전에 무거운 침묵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밝은 표정으로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최근에 따낸 큰 프로젝트 이야기까지.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지훈이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줘. 저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은 3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3,2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 이미 2,500 받았잖아. 남은 500만 원 원금이랑 200만 원은 그동안의 이자야. 이자? 우리 이자 약속 안 했는데?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거야. 현우야, 내가 나한테 준 건 단순히 3천만 원이 아니었어. 그 돈으로 나는 5년을 버텼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빚을 갚을 수 있었고,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 그 기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받아줘.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내가 이거 안 받으면 평생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 제발 받아줘.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지훈이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정말 고마워.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친구 이상의 무언가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지훈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끈끈해졌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밥을 먹었고 가끔은 주말에 등산을 가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제게 회사 이야기를 자주 했고 저는 회사 생활의 소소한 고민들을 털어놨습니다. 통장을 받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하나 아니면 다른 데 투자를 해야 하나?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지훈이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현우야, 우리 회사 주식 좀 살래? 어느 날 저녁 술자리에서 지훈이 불쑥 꺼낸 말이었습니다. 주식? 너네 회사가 상장했어? 아니, 상장은 아니고 비상장 주식이야. 지금 투자자들한테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고 하거든. 회사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내가 먼저 살 기회를 주고 싶어.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만큼.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지분은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줄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회사가 지난 5년간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달 받았던 메일을 통해 지켜봐 왔으니까요. 좋아.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할게. 지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후회 안 하게 해줄게.
그렇게 저는 지훈의 회사에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지분 5%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 회사 돕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훈의 회사가 대기업과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5년간 IT 인프라 유지 보수를 맡는 계약이었고 계약 금액만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순식간에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우야, 됐어. 대박 났어. 무슨 일인데 그래? 계약 성사됐어. 그것도 엄청 큰 거. 이제 우리 회사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어.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지훈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계약이 제 인생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몇 달 뒤 지훈이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소 우리가 가던 곳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와, 여기 비싸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지훈은 웃으며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마음껏 시켜. 식사를 하는 동안 지훈은 회사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원이 2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강남으로 이전했고 매출도 작년 대비 5배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훈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서류를 열어보니 주식 평가서였습니다. 제가 가진 5% 지분의 현재 가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거 5억? 응. 현재 시장 가치로 평가하면 그 정도야. 물론 비상장 주식이라 당장 현금화하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 2년 안에 상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천만 원을 투자한 게 불과 2년 만에 5억이 됐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친. 이게 진짜야? 진짜야. 현우야, 너 덕분에 이렇게 됐어. 내가 그때 3천만 원 안 빌려줬으면 나는 지금도 사채에 쫓기며 살고 있었을 거야. 이 회사도 없었을 거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평생 내 은혜를 잊을 수 없어. 그래서 항상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보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린 결론이 너도 나와 함께 성공하게 만드는 거였어. 저는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훈아, 나는 그런 거 바라고 도와준 거 아니야. 알아.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보답하고 싶은 거야. 현우야, 너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준 사람이야.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근데 진짜로 고마운 건 내가 이렇게 잘 돼서야.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보람이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 계속 함께 가자.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또 한 번 변했습니다.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 동업자이자 인생의 동반자 같은 관계가 됐습니다. 지훈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제게 조언을 구했고 저도 회사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지훈과 상의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훈의 회사는 정말로 상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은행과 계약을 맺었고 실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매일같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빨리 와봐. 저는 급히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는 이미 어머니와 여동생이 와 있었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말기 간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치료가 어렵고 미국에 있는 전문 병원에서 최신 치료법으로 수술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수술비와 체류비를 합치면 최소 3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3억?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우셨고 여동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대출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집을 팔아도 1억이 안 됐고 대출은 한도가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전화였는데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가 울컥했습니다. 지우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집에. 나와. 30분 뒤에 내 집 앞으로 갈게. 정확히 30분 뒤 지훈의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저는 차에 탔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항구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둘이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응. 아버지, 미국 모시고 가자. 뭐? 내가 다 부담할게. 수술비, 체류비 다 내가 낼게. 저는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3억이야, 3억. 그게 말이 돼? 돼. 나한테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야. 회사가 상장 준비 중이라 지금 현금이 좀 있어. 미쳤어? 그 돈 내가 쓸 때 많잖아. 회사 확장도 해야 하고. 지훈이 처음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현우야, 너 5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건강 챙기라고 했잖아.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되지만 건강은 지금 챙겨야 한다고. 지금 내가 내 아버지한테 그 말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3천만 원? 아니야. 그건 돈이 아니었어. 살아갈 이유였어. 다시 일어설 기회였어. 이제 내가 내 아버지한테 그 기회를 드리고 싶어. 그게 내 도리야. 지훈아, 받아줘. 내가 안 받으면 나는 평생 빚진 사람으로 살아야 해. 제발, 이번에는 내가 받아줘.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훈아.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필요 없어. 우린 이미 가족이야. 일주일 뒤 아버지는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지훈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항공편, 병원 예약, 통역사까지. 어머니와 여동생도 함께 가셨고 저는 한국에 남아서 일을 하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 끝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완치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날 공항에는 저와 지훈이 함께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신 아버지는 많이 야위셨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없었으면. 지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당연한 일했습니다. 현우 형이 저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왔고 부모님은 지훈을 친아들처럼 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형제였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이 성공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꾸준한 재활 치료 덕분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취미로 시작하신 서예에도 푹 빠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시며 매일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우야, 지훈이한테 정말 잘해야 한다. 그 친구가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훈의 회사는 그 사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마침내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고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제가 가진 5% 지분의 가치는 어느새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7년 전 3천만 원이 40배 이상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소중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과의 우정, 그리고 그가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준 은혜. 그것이 진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우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같이 저녁 먹자. 그래, 괜찮아. 어디서? 우리 집으로 올래?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고 싶어. 지훈이 요리를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주말 저녁 지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였습니다. 회사가 성공하면서 이사를 했다고 들었지만 직접 보니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와, 현우야. 소개할 사람이 있어. 거실로 들어가니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이쪽은 내 약혼자 수진이야. 수진아, 이 친구가 내가 늘 이야기하던 현우야. 안녕하세요. 지훈 오빠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진 씨는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야, 너 약혼했어? 왜 말 안 했어? 오늘 깜짝 발표하려고 했지. 다음 달에 결혼해. 당연히 너 줄에 서야 해.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지훈이 드디어 자신의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훈이 직접 만든 스테이크와 파스타는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고 수진 씨는 유쾌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식사 후 지훈과 둘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지훈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현우야,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수진이 뱃속에 아기가 있어. 진짜? 축하한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묘하게 복잡했습니다. 고맙다. 근데 말이야.
아기 이름을 짓다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 7년 전 그날 내가 나한테 3천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게 없었을 거야. 이 집도 수진이도 뱃속의 아기도.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아기 이름에 우자를 넣기로. 내 이름에서 한 글자 가져오는 거지. 그래야 내 아이가 자라면서 항상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손 내밀어 준 사람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훈아, 현우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그냥 친구라고 생각 안 해.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인생의 멘토고 그리고 진짜 형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너는 내 진짜 가족이야. 지훈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있어. 우리 아기 대부가 되어줄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 곁에 있어줘. 가족으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7년 전 그 카페에서 떨리는 손으로 3천만 원을 송금했던 그날. 그때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너를 진짜 동생으로 생각해. 가족이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남자 둘이 베란다에서 울면서 포옹하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 달 뒤 지훈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례를 섰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참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을 보시며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훈은 아버지께 깊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자네 아기 얼굴도 봐야 하고 현우 결혼도 봐야 하고.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광경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지훈이 신혼여행에서 보낸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었는데 프랑스에서 보낸 엽서였습니다. 현우 형, 파리에서. 여기 에펠탑 야경이 정말 멋있어. 수진이랑 와인 마시면서 형 생각 많이 했어. 형이 없었으면 이 순간도 없었을 거야. 돌아가면 또 보자. 그리고 형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엽서를 읽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훈의 행복이 곧 제 행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지훈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우진이었습니다. 제 이름에서 우자를 가져온 것입니다. 병원에서 처음 우진이를 안았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 그 아이 안에 제 이름 한 글자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 우진이 대부 부탁해. 당연하지. 우진아, 나는 내 대부 삼촌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우진이는 제 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신생아가 웃을 리 없다는 걸 알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7년 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카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돈을 빌려달라던 지훈. 고민 끝에 3천만 원을 송금했던 그날 아침.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던 입금과 메일. 5년 만에 만났을 때 완전히 달라진 지훈의 모습. 아버지의 수술비를 선뜻 내준 그의 결단. 그리고 오늘 제 이름을 물려받은 조카의 탄생. 모든 것이 7년 전 그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3천만 원. 당시 제게는 5년의 시간이자 결혼 자금 전부였던 그 돈. 그 돈을 지훈에게 건넸을 때 저는 사람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믿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 최고의 투자를 한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우정, 가족 같은 유대, 그리고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지금 제 통장에는 주식을 일부 현금화한 돈이 들어 있습니다. 7년 전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지훈이라는 동생이 생긴 것이고, 우진이라는 조카가 생긴 것이고, 제 선택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친구한테 큰 돈 빌려주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냐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후회하지 않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혀 후회 안 해요. 그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 진정한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7년 전 그날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 선택의 100배, 1000배로 보답했습니다. 얼마 전 지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우리 회사 이름 아직도 기억해? 새벽이잖아. 내가 그 이름 지은 이유가 있어. 형이 나한테 손 내밀었을 때 그게 마치 어둠 속에서 새벽을 맞이한 것 같았거든.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온 거지. 그래서 회사 이름을 새벽으로 지었어. 내가 절대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지훈과는 자주 만납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같이 밥을 먹고 주말에는 우진이를 보러 갑니다.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최근에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훈의 소개로 만난 수진 씨의 친구였는데 성격도 잘 맞고 서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조만간 부모님께 소개드릴 생각입니다. 지훈은 벌써부터 제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난리입니다. 형, 결혼 준비는 나한테 맡겨. 예식장도 내가 알아보고 신혼집도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형, 말도 안 돼. 형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생각하게 만드는 따뜻한 끈입니다. 가끔 7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만약 제가 그때 지훈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만약 카페에서 거절했다면, 만약 돈이 아까워서 송금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지금의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겁니다. 지훈의 성공도, 아버지의 회복도, 우진이의 탄생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따뜻한 가족 같은 관계도 없었을 겁니다. 인생은 때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저는 7년 전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을, 계산이 아니라 우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재정적으로만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친구,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동생,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가족.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3천만 원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천만 원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용기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우진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을 날이 올 겁니다. 대부 삼촌이 왜 내 아버지를 진짜 동생처럼 생각하는지, 내 이름 속의 우자가 어떤 의미인지,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우진아, 사람을 믿는다는 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믿음이 진심이라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단다. 대부 삼촌이 내 아빠한테 그랬고 내 아빠도 대부 삼촌한테 그랬어. 그리고 너도 자라면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 믿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어려운 선택 앞에 서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계산보다 마음이, 이익보다 사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 결국에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지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